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YTN 시민데스크입니다. YTN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좀 더 가까이서 또 다양하게 듣겠습니다. 먼저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코너인데요. 원승현 시청자 평가원과 강흥식 YTN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 보도 중에서 미세먼지 이래도 중국 탓 아니야 이 리포트를 잘한 뉴스로 꼽아주셨고 또 자동차 보험료 관련한 보도를 못한 뉴스로 꼽아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예, 지난 1월 14일은 관측 이래로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은 날이었습니다.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29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는데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국민들이 발암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에서 미세먼지 관련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에 관해 속 시원히 알려주는 뉴스를 찾아보기 어려웠는데요. 원인을 모르면 근본적인 해결도 어렵고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원인을 밝히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명확하게 보여준 미세먼지 이래도 중국 탓 아니야 보도를 잘한 뉴스로 꼽았습니다. 이 리포트는 1분 20초로 긴 분량은 아니지만 오염원도 적고 오염물질이 축적되기도 힘든 백령도를 예로 들어서 중국발 스모그가 한반도 미세먼지의 원인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밝혔고요. 또 위성에서 찍은 영상을 제시해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정부에서 중국 내 미세먼지 수치가 감소하고 있다는 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한반도의 미세먼지 원인은 국내 요인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는 좋은 뉴스였습니다.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미세먼지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은 중국 정부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관해서 아직 우리 정부나 전문가들이 내놓은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보도된 바가 없는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중국과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미세먼지와 그다음 초미세먼지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스모그가 심해지고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지난 2015년부터 미세먼지를 관측하고 또 특보제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이제 더욱 더 악화되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최악의 미세먼지 농도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그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또 4월 연속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처음 있는 일이죠. 그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면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될 텐데요. 여기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건지 또 국외에서 발생하는 건지 그것을 아는 것도 그 대책을 세우는 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된 그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하고 중국, 일본 3국이 공동 조사한 것인데요. 오는 9월에 발표 예정인데 그 내용은 논문으로 이미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 국립환경과학원이 밝힌 그 내용을 보면 국내 원인이 46%, 그다음 중국이 41%, 또 북한 등 나머지 지역이 13%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가 46, 중국이 41, 거의 한 반반 정도 되는 수준이죠. 우선 국내 발생을 줄이려면 그 원인 물질의 배출을 줄여야 할 텐데요. 가장 큰 것이 화력발전소입니다. 다음은 차량의 배기가스, 특히 그 디젤차, 경유차죠. 경유차가 휘발유차보다는 훨씬 심각한데요. 정부는 우선 노후 화력발전소를 폐기하고 그 배출가스가 적은 신규 화력발전소 7기를 짓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또 비상저감 조치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차량 이부제를 시행하고 또 노후 디젤 차량의 서울 진입을 차단하는 등 그 배출을 억제하겠다 하는 그런 방안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중국의 오염원 발생을 줄이는 문제입니다. 중국이 자발적으로 줄여주면은 더 이상 좋을 게 없을 텐데 최근에 그 중국 당국이 서울의 미세먼지는 서울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빠른 시기에 그 호전되기는 그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노화력 발전소를 폐기하고 또 신규 발전소를 빨리 짓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유차를 또 휘발유로 차로 그 전환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문제인데요. 뭐 중국 정부를 우리가 뭐 어떻게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만간 우리나라와 중국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진전된 협력 방안이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못한 뉴스로 자동차 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보도를 꼽아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일제히 3%가량 인상하면서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도에서는 손해보험사가 주장하는 인상 요인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올랐고 국토교통부가 적정 정비요금을 올렸다는 것이 인상의 요인으로 제시되었는데요. 관련 인터뷰어로는 사실상 손해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손해보험협회 관계자가 나왔습니다. 이 인터뷰어에 말하는 방식이나 태도가 보기에 거슬렸다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보다도 반대쪽 입장, 즉 결국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시민들의 입장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점이 아쉬웠습니다. 물론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특약사항을 소개해준 점은 시민들을 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관련 소식을 전한 다른 언론사의 보도를 보면 보험사가 제시한 인상 요인을 반박하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보도의 균형을 맞추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자동차 보험의 경우 운전자라면 누구나 들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인상 요인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보험료를 올리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반박하는 입장, 즉 보험료 안 올려도 된다는 입장에 관해서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사고 운전자들에게 있어서 그 보험료 인상은 뭐 달가울 리가 없죠. 또 한편으로는 뭐 억울할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고요. 하지만 보험이라는 것이 뭐 만약에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안 들을 수도 없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인상 요인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보험료 변동의 기준이 되는 것은 손해율과 그다음 사업 비율입니다. 손해율은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그 비율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업 비율은 보험사의 그 인건비 또는 보험 상품을 팔기 위해서 그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 그런 것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해서 뭐 100%가 넘으면 적자가 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보험료를 인상해서 그것을 해소하는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보면은 그 자동차 보험 누적 손해율이 83.7%였습니다. 통상 그 적정 손해율로 보는 것이 77%에서 8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 3%에서 6% 포인트 정도 더 높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적자로 이어졌고 지난해 뭐 보험업계가 추산하기로는 한 7천억 원 가량 그 적자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렇게 적자 폭이 커진 것은 뭐 지난 여름이 좀 역대급 그 폭염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뭐 날이 더우면은 걷는 것보다는 차량 이용을 많이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뭐 사고율, 그다음 보상 책임이 늘어난 것이죠. 그리고 통상 이제 그 물가 상승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 가격이 올라가고 또 인건비도 상승되고 또 뭐 꽤 오래되긴 했지만은 외국 수입 자동차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또 정비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인상 요인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뭐 이러한 인상 요인을 오롯이 그 소비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 보험사들도 그 인상률을 줄이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될 것입니다. 또 금융당국도 지난해 그 보험료 인상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요새는 그 온라인을 통한 그 보험 가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인건비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인하 요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저희 금융당국은요. 인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비용 분석을 좀 철저히 해가지고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인상률을 좀 줄여라 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뭐 그 정비 비용이 인상되는 건 또 사실이고 하니까는
인상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뭐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금융당국도. 다만 그 과도한 인상은 좀 억제하겠다.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YTN 보도 중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승현 시청자평가원과 강흥식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요 이슈나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뉴스를 빠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동성과 순발력이 뛰어나야겠죠. 생방송으로 뉴스를 전할 수 있는 건 중계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계차는 부조종실 기능부터 송출까지 할 수 있는 움직이는 방송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른 새벽부터 열심히 생방송 준비를 하고 있는 중계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중계는 생방송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반 촬영에서, 일반 취재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어떤 현장감을 그대로 살려서 방송을 내보내는 것을 중계라고 합니다. YTN 중계차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식 캐스터. 네, 태평로에 나와 있습니다. 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군요. 네, 오늘 아침 반짝 한파에 대비해서 옷차림 꼭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네, 한 주의 중반에서 반짝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요 며칠 날이 크게 춥... 예, 중계는 현장에 저희 중계차가 나가면요. 보통 전파를 남산이나 관악산의 송신탑을 향해서 전파를 쏘고요. 그 남산이나 관악산에서 수신된 전파를 다시 YTN 본사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이 이루어집니다. 주로 전송하는 거는 마이크로웨이브라는 이런 전송 장치를 이용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송 장치를 저희가 보내는 건 TX, 받는 쪽은 RX라고 해서 전파를 쏘고 그다음에 남산에서 그림을 받아서 전파를 받아서 다시 회서로 받는 RX 시스템을 거쳐서 송수신 시스템을 거쳐서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VCR 1, 커트, 2, 커트, 둘. 네, 정말 다양한 무대가 많이 지나요. 참고로 제가 서비스업에 중계차의 내부인데요. 일반 부조종실하고는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부조종실은 PD가 있고 TD가 있고 기술 감독이 있고 오디오 감독이 각각 다 포지션에 있는 거에 비해서 중계는 현장에 따라서 때로는 기술 감독이 혼자서 오디오 감독 역할도 같이 해야 되고 PD 역할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좀 특징적이긴 합니다. 중계차는 움직이는 방송국이라고 하죠. 이렇게 제작, 송출, 녹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원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사건 현장에 저희 YTN 중계차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도착을 하고 가장 늦게 퇴근을 하는데요. 사건 현장에 저희 YTN 중계차가 있으면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YTN이다. YTN 중계차다. 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그 소리가 가장 듣기 좋고 저희한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메시지가 배가 될 수 있도록 한 발 더 바짝 뛰는 중계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순서입니다. 이번 주는 수다학과 뉴스 출발에 대한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외출이 쉽지 않은 겨울은 아이들에게는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기 좋은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YTN DMB의 수다학에서는 수학이 너무 싫다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이야기를 통해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수다학은 수학을 어려워하는 부모와 아이를 위해 수학교육 전문가들의 해결책을 토크쇼 형식으로 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줄 방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수학 고민 사연을 듣기 전에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칭찬과 칭찬을 할 때의 유의점 등을 가볍게 이야기하면서 유익하고도 재미있는 도입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3명의 전문가들은 사연자는 수학 공부를 싫어하긴 하지만 학습 검사 결과와 학교 성적을 볼 때 기본 학습 실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므로 자물을 활용하거나 야외 활동을 통한 놀이 수학으로 수학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찾아주고 엄마와의 공부가 서로에게 스트레스일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등 저학년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흥미를 키우고 학습 습관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는 다양한 공부 방법들을 제시해 줌으로써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전문가들의 조언을 사연 학생의 어머니께 전하는 편지 형식으로 보여준 것도 45분 분량 방송의 핵심을 짚어주면서도 토크쇼 형식에 걸맞게 부드럽고 좋은 마무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수다학은 실제 학습의 고민을 사례로 수학을 더욱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토크쇼 형식으로 전해주고 있어 시청자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 출발은 새벽 4시 30분부터 6시까지 YTN의 아침을 여는 종합 뉴스 프로그램입니다. 의료급여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뉴스는 먼저 의료급여 수급자 이모 씨가 누군가 자신의 명의로 10번이 넘게 수면제를 처방받은 탓에 정작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피해자 이모 씨를 직접 찾아가 피해 사례를 인터뷰하고 경찰 관계자와의 통화를 통해 수사 진행 상황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이모 씨와 의료급여 명세서 서류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 또한 적절했습니다. 뒤이어 의료급여 부정수급 현황이 그래픽 화면으로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료가 명의 도용 등으로 인한 사례인지 의료기관이 의료급여를 허위 청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의료급여를 더 받으려 허위 청구하는 경우도 많아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병원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전수조사를 벌였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의료급여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하기 위해 병원의 의료급여 허위 청구도 함께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보다는 의료급여에 대한 명의 도용 부정 수급 사례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춰 구성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간 병원의 의료급여 허위 청구는 종종 다뤄왔던 주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의료급여 명의 도용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해보는 구성이었다면 조금 더 깊이 있고 명료한 보도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연을 과감하게 물리친 까치와 먹이 앞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달콤살벌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와이에 갔을 때인데요.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에 새들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이를 하나 줬거든요. 한 마리 주고 다른 새도 주려고 그랬는데 먹은 새가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떨쳐내고 간신히 먹이를 줬어요. 이렇게 그날 날씨가 좀 맑았어요. 벌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한 명이 들어갔다가 나오면 또 한 명이 들어가고 또 두 명이 또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래서 먹이를 서로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온다.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놓칠 수 없는 재미와 훈훈한 감동이 있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방송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언론 전문가로부터 언론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뉴스 소비 문화 정착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송혜운 연구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은 뉴스가 하나의 콘텐츠로 소비되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과 소셜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누구나 언제든 콘텐츠 생산과 유통에 참여할 수 있다 보니 뉴스 이용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며 언론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사실 확인이나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저 흥미 위주의 창작 또는 조합된 게시물을 만드는 등 무분별한 뉴스가 등장할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뉴스 콘텐츠 생산을 해오던 언론 역시 자극적인 제목을 활용한 낚시성 정보나 트래픽 유발 목적의 어뷰징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 대가를 받고 보도하는 등의 폐해를 낳기도 합니다. 특히 완전한 디지털 세대인 10대, 20대의 경우 동영상 시청, 만화, 게임 등 음성과 문자, 그림, 영상 등의 다양한 형식의 정보가 혼합된 콘텐츠 소비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뉴스 콘텐츠를 분별하고 이용하는 능력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와 리터러시의 합성어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분별과 해독 능력, 주체적 활용 능력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최근 지식 기반 사회를 넘어 정보 과잉 시대로 접어드는 디지털 사회를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 핵심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소비하며 창조,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나 정보를 생산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제대로 구분하고 정화할 줄 알아야 함이 더욱 중요해진 것입니다. 작년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의 국내 연령대별 미디어 소비 실태 조사에 따르면 19세에서 26세 응답자들의 온라인 뉴스 이용량이 가장 많은 반면 다른 연령 대비 뉴스 신뢰도가 낮고 팩트체크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소셜 플랫폼을 주로 활용하는 세대인 만큼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를 처음 이용하는 시기인 10대 중반부터 필수 교양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뉴스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주체인 언론이 먼저 건강한 미디어 생산과 소비를 위한 관심을 갖는 게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이라는 과제에 사명감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문제에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은 사회적 안정과 소통에 기여한다는 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자극적이고 과장된 이슈성 콘텐츠 생산을 지향하고 뉴스 이용자들과 상호 협력하여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언론인 린다 엘러비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에 따라 우리 자녀의 매체가 도구가 될지 매체를 도구로 사용할 것인지가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새로운 뉴스를 접하는 시대인 만큼 비판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양질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언론의 관심 확대와 법 제정 등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에 글을 남겨주시면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